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 이슈로 킹스맨 시작하는데요. 자,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쫓겨난 국회의원입니다. 아하, 자, 어제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악수를 나눈 뒤에 경호원들에게 입막을 당한 채 끌려나갔다. 이 내용인데 일단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하.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좌석에 있던 참석자들과 하나씩 악수를 하면서 무대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 중앙 좌석쯤에 왔을 때 윤 대통령과 강성희 의원이 네. 악수를 했습니다. 강 의원이 이때 이제 윤 대통령 손을 잡은 채로 몇 차례 말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경호원들이 제지를 했고 결국에 이제 입을 막으면서 입을 막고 네, 서너 명 정도의 경호원이 팔다리를 잡고 들어서 행사장 밖으로 퇴장 조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 막고 팔다리를 들고 퇴장 네. 조치시켰다는 건데 어떤 말을 했길래 그렇게 끌려나간 겁니까? 네,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외쳤다라고 하고요. 경호원들이 이 강 의원을 제지를 하면서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말 몇 마디 건넨 것이 국회의원을 사지를 들어 바깥으로 내쫓아야 하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전북 도민들 목소리를 전하는 일이 그렇게 잘못됐나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논란 관련해서 여야 입장은 좀 갈립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마침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옆에 있었거든요. 아하. 이용호 의원도 지역구가 전라북도였었기 때문에 예. 이용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강 의원이 대통령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러댔다라고 하면서 이 조치를 불가피한 조치로 본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의도된 행패와 축하 분위기를 깨트리려는 비상식적 행동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뒤에 입장을 내놨네요. 예, 대통령실에서는 강성희 의원이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당겨서 퇴장 조치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경호상의 위해 행위였다. 금도를 넘어선 행위였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좀 이번 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듯한데 자, 민주당 포함한 야당 또 일제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이제 무서워서 누가 윤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겠나라고 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행태에 대해서 무도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정의당의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 자리에서 끌어내린 행위는 강 의원 한 명에 대한 모독을 넘어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고요. 예.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대변인은 정권의 비판적인 이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라는 태도다라고 하면서 폭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자유이고 민주주의였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또 여당, 야당 사이의 입장 차가 완전 드러나는데요. 대통령실도 나서서 위해 행위라고 입장이 밝힌 가운데 이게 논란이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재작년에 이른바 예. 바이든 날리면 논란 때처럼 비슷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네. 화면 돌려보기입니다. 네, 또 이것이 화면 이제 또 봐야 됩니까? 네, 뭐 각 언론사에서 심지어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된 화면을 올리는 데도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 위해가 되는 행동이었는가 아니면은 위해냐. 과잉 경호였는가 이 두 가지의 관점 사이에서 네, 결국 이 화면까지 돌려보면서 강성희 의원이 어느 정도의 행위를 했는지 경호실의 어떤 태도는 과잉 대응인지 적정 대응인지 이런 것들을 또다시 좀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뭡니까? 네, 노인과 이준석입니다. 노인과 이준석의 자, 일단 소개해 주십시오. 네, 가칭개혁신당의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어제 또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 도시철도, 버스, 택시로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지급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네. 이 카드를 다 쓰게 되면 이제 40%의 할인율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무임승차대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의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한노인회가 또
이 공약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입니다. 성명까지 냈습니다. 네, 대한노인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망언을 접하고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지하철의 적자 운영이 노인 무임승차 때문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승객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에 있어서는 같은 전기료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긴 또 하긴 하네요. 자, 대한노인회가 정치권에 자주 소환이 됩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 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자, 회장 김호일 회장이라는 분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하여튼 이 여야 대표회에서 또 개혁 신당 네. 이준석 위원장하고도 갈등을 좀 빚는 모습이에요. 네,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 네. 같은 경우는 노인 투표권에 관련된 발언 때문에 대한노인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심지어는 김호일 회장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얼굴이 그려져 있는 네. 이 종이를 때리는 예. 네,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 국민의힘의 경우는 민경우 당시 위원이 또 노인 수명과 관련된 네. 예, 그런 발언을 해서 또 그 김호일 회장이 극노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개혁신당의 정책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연속으로 세 개 정당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와 김호일 회장이 반발을 또 했습니다. 자, 이준석 위원장이 노인의 반발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개혁신당 측이 이런 공약을 발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도시 노인과 시골 노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지하철이 깔려 있지 않은 그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인 차별이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청장년층이 요금을 내서 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노인회 이준석 위원장이 좀 찾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대한노인회가 이제 관계 유력 단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정치권에서 예방을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또 가기도 네, 하고 또 예방도 하기도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이나 개혁신당 쪽에서 정책 공약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대한노인회 방문 자체를 하지 않을까 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때 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또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정책들이 키워드가 나오고 뭡니까? 있는데 저출산 정책. 저출산 정책. 네, 하필이면 어제 예. 양당이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출산 정책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이제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양당 다 저출생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고 있다. 출산 낳을 산자 아니고 생. 네, 그렇습니다. 날 생자로 그냥 바꿨네요. 네네. 일단 국민의힘 공약은 일가족 모두 행복이라는 전체 타이틀이고요. 인구부를 만들겠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만들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게 또 국민의힘 공약이었잖아요. 네. 이 기능들을 포함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포괄 통합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를 하고 네. 배우자 출산 휴가를 1개월 유급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임신 중에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도록 추진을 하고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정책 대결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민주당도 지금 네 번째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게 저출생 종합 대책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4호 공약이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호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인구 위기 대응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보듬주택이라고 해서 자녀 출산 시에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세 자녀 출산 시에는 33평짜리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출산, 양육 드림 패키지 공약을 내놨고요. 아이 돌봄 서비스에 국가 책임을 무한 책임을 보장한다라는 공약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 등을 이제 골자로 하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자, 뭐 정책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세세한 내용 따져보면 뭐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양당 모두 육아휴직 급여 또 이거를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공통점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조금 차이점부터 따져보면 방점이
살짝 다른데요. 아하. 여당 공약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 책이 들어가 있었고 야당은 주거를 지원하는 대책 쪽에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다만 공통점이라면은 결혼, 출산, 양육 이런 것들의 이제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일 가정의 양립과 보육, 주거 이것들을 총망라해서 정책적으로 보완한다라는 내용을 또 같이 담고 있었고 또 인구에 관련된 부처를 새로 만든다는 것도 양쪽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양당이 이제 공개적으로 네. 이제 총선에서 공약 대결 경쟁을 하게 됐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캠페인으로 녹여내고 또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혹시나 또 입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다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다시 조사를 한다면서요? 네, 서울고검이 어제 밝힌 입장에 따르면 네.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했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재기 수사라고 했을 때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재기 수사가 무엇인지 재기 수사 네. 뭐 뜻은 뭐냐면 다시 수사를 하라고 상급 기관에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네. 원래 불기소는 기소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는 건데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됐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이 변경됐을 때 이 불기소된 걸 기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재기 명령을 할 수 있는 거는 상급 기관이고요. 이번에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네. 보니까 이건 수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명령이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다시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할 필요가 있다면 기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임종석 실장이 인터뷰 직전에 이 소식을 접했다고 해요. 저희 YTN하고. 네네. 그때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유감스럽다. 아무리 검찰 정권이라지만 검찰이 주머니에 있던 공깃돌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마음대로 이러니까 검찰 독재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저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작년 11월에 법원이 이 사건 관련해서 송철호 전 시장, 항운하 의원이나 뭐 백원우 비서관 유죄를 선고를 했잖아요. 이게 이른바 하명수사 유죄 판결인데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관련자 12명에게 유죄를 선고를 하면서 네. 청와대 선거 개입의 실체가 인정됐다라고 하는 게 1심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50일 전의 일이었는데 서울고검에서는 이번에 얘기하기를 기존 수사 기록뿐만 아니라 1심 판결까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1심 선고 내용이 좀 어느 정도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3년 만에 다시 재수사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처우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과 함께 지목된 조국 전 장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텐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핵심 참모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검찰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됩니까? 현재로서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조국 당시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이들이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거는 그럼 문 전 대통령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네. 라는 결론이 자동 도출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소환이 되고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조사 내용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날 수 있는 그 여지는 생겼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정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죄가 됐군요. 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같은
그런 형량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함께 기소된 정교조 간부 출신의 전 비서실장 한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2017년 18년 당시에 정교조 출신 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 이게 지금 문제돼서 뭐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가 됐고 네. 자 2심까지 이제 유죄가 된 건데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교육감직이 박탈되는 건가요? 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네.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 퇴직 대상이 됩니다. 뭐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만 치면 이제 벌금 100만 원형 이상 이제 직을 상실하게 되는 기준인데 다른 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고 네.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는 집행유예가 붙기는 했지만 징역형이기 때문에 이 형이 이제 확정이 돼버리면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교육감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다시 희망을 걸어봐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즉시 상고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3선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자, 상고를 하겠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1심하고 2심이 다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어둡다라고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 대법원 판결이 나느냐 이것도 관심인데 1심이 2023년 1월에 났고 그리고 이번에 상소심이 거의 1년 만에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최근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에 관련해서 이거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현재까지 주기로 보더라도 내년 초거나 혹은 이르면 연내에 판결이 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